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겪은 서러움과 침묵, 그리고 존엄을 되찾기 위한 방역의 기록입니다. 감성파리가 아닌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65세입니다. 전라북도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 대단한 일 한번 해본 적 없이 그저 묵묵히 밭 갈고 살림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영리해서 제 자랑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서울내기 아가씨 서연이와 결혼해 얼마 안 가 손주 지훈이까지 낳았죠. 그때 제 나이가 막 55세를 넘겼을 때입니다. 아직은 몸이 건강했죠. 아들 내외는 맞벌이로 바빠나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고 며느리는 살림에 서툴러 분유하나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지훈이 좀 봐주러 서울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저희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짐을 싸서 시골집을 떠나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데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남의 손주도 아니고 내 손주인데 서울에서의 첫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재래시장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켜고,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도시의 가전제품들은 버튼이 너무 많아 누르기만 하면 실수투성이었죠. 한 번은 밥을 태웠더니 며느리 서연이가 그 자리에서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도 제대로 못하세요? 며느리의 그 쌀쌀맞은 말투가 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손주를 위해 꼭 참았습니다. 젊어서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밤새 울면 하룻밤에 4-5번은 일어나야 해서 눈밑은 늘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열이 나면 밤새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열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고 처음 말을 배우는 모든 순간을 제가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지난 10년 저는 지훈이를 제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면 삼시세끼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하원 후에는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쌀이나 반찬거리 같은 자잘한 생활비도 제 쌈짓돈으로 해결하며 아들 내외에게 단돈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헌신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값싼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요. 10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습니다. 저는 건강했던 중년에서 허리와 무릎이 쑤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년만 있겠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10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저를 깊은 꿈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이가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달에 도쿄로 4박 5일 여행 가요. 저희 세 식구랑 친구네 가족이랑 같이요. 저는 잠시 멍해져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성민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연세도 있으시니 비행기 타면 힘드시잖아요. 적응 못하실까 봐요. 저희 안 데려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집에서 저희 집 좀 잘 봐주세요. 며느리는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에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재밌게 놀다 오너라. 엄마는 집에 있을게. 그날 저녁 저는 밥을 한 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10년 동안 내 청춘과 건강, 모든 것을 이 집에 쏟아부었는데 결국 저들은 해외여행을 가면서
저를 데려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자리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객실의 작은 침대에 누워 지난 10년간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이름도 목소리도 없이 오직 밥 짓는 냄새와 끝없이 쌓이는 빨래만이 제 존재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손주는 저를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지만 제 아들은 단 한 번도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득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서울의 이 집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고 밭을 일구며 남편과 함께 지었던 낡은 시골집으로요. 저는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는 어젯밤 거의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반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무심코 던져둔 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 집결, 온천욕 한 2박, 긴자 쇼핑. 그 종이 위 어디에도 엄마나 할머니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엔화를 더 환전해야 할지 고민했고 아들은 항공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최신 게임기를 사올 거라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야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낡은 가방, 접이식 우산, 그리고 제가 먹는 약이 전부였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이 집에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식탁 밑에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집안 청소는 다 해놓았다. 밥은 솥에 있으니 챙겨 먹어라. 여행 잘 다녀오렴. 나는 시골집에 며칠 다녀오겠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때 아무도 제가 떠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버스에 흔들리니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습니다. 떠나서 후련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제 자신을 서럽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며칠 너희 집에 좀 가 있어도 될까? 딸은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얼마든지 와. 엄마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찜 해놓을게. 침대도 다 준비해놨으니 몸만 오면 돼. 그 말을 듣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도착하면 다시 전화할게. 딸은 수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사위 민준이가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짐을 빼앗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이제 직접 들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김치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평소 신던 실내 슬리퍼를 현관에 가지런히 놓아두고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서 와. 밥 다 차려놨어. 그날 저녁 저는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딸은 반찬을 집어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오빠네 식구들은 엄마를 어떻게 모신 거야?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말했습니다. 거기서 혼자 지낸 지 오래됐잖니. 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네 집으로 돌아가지 마.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우리 식구가 잘 모실게. 남들보다 못하지 않아. 식사 후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사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욕실에 안전 손잡이 하나 달아드려야겠어요. 씻으실 때 미끄러지시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서러웠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여기가 진짜 집 같아서 그런다. 저는 60이 넘도록 처음으로 집이란 것이 얼마나 오래 머문 곳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는 곳이냐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기댈 산이고 손주가 위안이라고 믿었지만 마지막에 가장 의지가 된 것은 늘 뒷전이었던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정숙, 너는 드디어 남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을 끝냈구나. 그 후로 저는 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매일 아침 저를 부엌에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쉬러 온 거지 일하러 온 게 아니야. 사위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주방은 어머님이 지휘하시고 저희가 움직일게요. 프라이팬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딸 내외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에는 온기가 있었고 마음은 더 따뜻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 딸은 저를 동네 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약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공원에 데려가 햇볕을 쬐게 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답답한 아파트에만 갇혀있지 말고 바깥 공기도 좀 쐬어야 해. 딸은 심지어 자신들의 안방을 저에게 내주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니 화장실 가까운 방을 써야 한다면서요. 딸 내외는 작은 방에서 지내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살았던 지난 10년이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도 구석에 앉아야 했고 밤에 기침 한번 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죠. 그때의 집에서 저는 잉여인간이었지만 지금의 집에서 저는 기억되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딸과 함께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한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를 보고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 집 떡볶이 예전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떡볶이 2인분을 사서 집에 와서 데워주었습니다. 따뜻한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탁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예전에 늘 너는 딸이라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엄마를 생각해주는 건 너뿐이구나. 딸은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오빠를 더 챙기는 거 나 마음에 안 담아뒀어. 엄마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딸은 웃으며 제 밥그릇에 갈비 한 점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그냥 여기서 살아. 우리 집이 작아도 엄마가 있어야 이 집이 완전해지는 기분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한 달에 생활비로 30만 원씩 줄게. 쇠댐비라도 보태야지. 딸이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돈 얘기를 해? 엄마가 우리 오빠네 애를 몇 년이나 봐줬는데 우리 집이 지금 엄마 돈 30만 원 없으면 못 살 만큼 가난하지도 않아. 나는 엄마 딸이지. 엄마가 고용한 간병인이 아니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철없는 사람이 아니잖니. 이 돈은 내가 기꺼이 내는 거야. 네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이 편하자고 그러는 거다. 딸은 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끼지 말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해. 어릴 땐 엄마가 날 돌봤으니 이젠 내가 엄마 돌볼 차례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누가 더 목소리가 크고 누가 더 이익을 챙기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무력할 때 기꺼이 마음 한편을 내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노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집안일을 돕는 도움이나 상주하는 보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한 사람의 존중받아야 할 개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고향에 사는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시골집 열쇠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랑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 딸은 TV를 끄고 제 앞에 앉아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오빠 결혼할 때 지금 사는 그 아파트, 내 아빠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같이 모은 돈으로 계약금 1억 원을 보태줬다. 진명이는 아들 내외 앞으로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 자식들 결혼해서 집 장만하는데 당연히 보태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 집을 뺏으려는 것도 늙어서 욕심 부리려는 것도 아니야. 다만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해마다 약해지는데 내 오빠 집에선 내 방 하나 없이 지냈잖니. 수진아, 나는 내게 얹혀 살 수만은 없어.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고 마지막 남은 보루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생각이 맞아. 그때 엄마가 오빠를 도와준 건 의무가 아니라 호의였어. 오빠네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돈도 내고 몸으로도 헌신했는데 인정조차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막상 하려니 어렵구나.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파트는 우리 부부 명의로 되어 있어요. 엄마랑은 상관없어요. 그때 돈 주실 때 빌려준다고 안 하셨잖아요. 엄마가 원해서 주신 거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래, 그렇게 말하더구나.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돌변하더라. 그러면서 엄마, 우리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요즘 저희도 압박이 심해서 여윳돈이 어디 있어요. 생활비가 부족하시면 제가 매달 3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하더구나. 딸이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만 원? 10년 동안 무급보모로 일한 엄마한테 고작 30만 원으로 입을 막으려고 해? 안 돼, 엄마. 이 일은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 수진아, 나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 제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웠는데 법정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엄마가 얼굴을 붉히려는 게 아니야. 오빠네가 먼저 인정머리 없이 군 거지. 엄마가 보태준 돈은 말할 것도 없고 10년 동안 손주 키우고 밥하고 빨래했는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잖아. 감정만 내세우다가 아무것도 못 얻어. 그게 어떻게 가족이야? 그날 밤 딸은 아는 분을 통해 은퇴한 법무사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가정 내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그는 명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님께서는 등기상 소유권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출자 사실을 주장하거나 부양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협상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10년간 지속적인 가사 노동과 양육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늙은 할머니일 뿐 어려운 법 조항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몰라도 돼. 우리가 처리할게. 엄마는 딱 한 번만 용기를 내면 돼. 평생을 양보하며 살았잖아. 마지막까지 서럽게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제 와서 그 집은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현실과 기대를 걸지 않았던 딸이 제 곁에서 제 편이 되어 싸워주는 현실 사이에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인에게 돈은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기댈 곳이라는 것을요. 아들은 제가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네가 그 돈은 내가 원해서 준 거고 너희 집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내 집에서 10년간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운 것도 내가 원해서 한 일이냐?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집을 살 때 자금을 보탰고 결혼 후 10년간 가정을 돌봤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했으니 부양료와 출자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위원회 회의실은 작고 냉랭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들 내외와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박성민 씨와 최서연 씨의 공동 재산입니다. 박정숙 여사님의 출자 주장은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저는 법률 용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치 제가 죄인처럼 구석에 몰려 손가락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게 발언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써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남편과 제가 20년간 밭을 갈아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당신들 새 출발을 돕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유권은 명확하지만 박정숙 여사님의 장기간에 걸친 가사노동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에게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돈 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과거 주택 출자금과 10년간의 양육에 대한 보상으로 제게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는 법이 잃어버린 10년의 세월과 서러움을 모두 되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나오는 순간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속이 좀 후련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아들과 등을 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쓰고 버리는 걸레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늙어서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자식의 앞길을 막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영원히 벙어리로 취급당할 뿐이라는 것을요. 제가 싸워서 얻고자 한 것은 그 아파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박정숙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보상금 5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던 날, 저는 ATM 앞에 서서 화면의 숫자를 보며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싸워 얻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다. 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뭐 잘못했어? 제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저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서 그래. 너희에게 패기치고 싶지도 않고 나 자신도 더 이상 얹혀 산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사위가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아 시내 변두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찾아주었습니다. 약 7평 남짓한 크기였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시골의 낡은 집을 팔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이번에 받은 보상금을 합쳐 계약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 5년 안에 갚기로 계획했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새 집에 이사하던 날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소파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내 집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건강 체조 수업을 듣고 금요일에는 다 함께 점심을 먹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청소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일하며 용돈을 버니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주말마다 딸 내외가 찾아와 쌀을 옮겨주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펴주었습니다. 딸은 항상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고 젊어졌어. 제가 농담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였다면 지금은 스스로 걷는 시계가 된 거지. 가끔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과일만 내려놓고 가더니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지내시는데 편하세요? 저희가 간병인이라도 붙여드릴까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다. 나 혼자 잘 지내.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엄마도 스스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어떤 관계는 억지로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엄마라고 부르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저를 찾아와 처음으로 엄마,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했습니다. 네가 엄마를 보러 와주고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후로 아들은 자주 저를 찾아왔고 며느리도 가끔 함께 왔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문을 열고 들어오며 할머니 하고 외칩니다. 제가 끓여주는 김치찜을 먹고 싶다고 조르기도 합니다. 아들이 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내 마음은 고맙게 받으마. 하지만 이 집은 엄마가 스스로 일궈낸 거야. 대출금도 엄마가 갚을 수 있다. 엄마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엄마만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65세 이후의 제 삶이 그 전의 삶보다 훨씬 더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아들 집에서 손주를 키우며 제 모든 것을 바쳤지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딸의 집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제 자신을 되찾았으며 한 번의 법적 조정을 통해 돈이 아닌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늙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퇴로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당신의 도우미도 현금 인출기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시간, 그리고 다정한 말 한마디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제 집이 있고 제가 계획한 생활이 있으며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마음이 있습니다.